알면 당신도 법테랑! 올해는 확실히 뜰 거라 예상합니다. 떠오르는 법방송의 우량주 법테랑 MC 김효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훨훨 날 때가 됐습니다. 법 방송의 성장주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두 분한테 묻어갈 생각입니다. 법방송에 떠오르는 기대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저도. 왜요? 우리가 묻어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보다 방송 떠오르잖아요. 더 많이 하던데.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줘요. 네. 저는 확실하게 늘 2, 3인자로 묻어가는 전략입니다. 아니야. 두 분한테 꼭 붙어갈 물 좀 챙겨줘요. 예, 아무튼 우량주, 네. 성장주, 기대주, 법테랑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법테랑 자체를 좀 상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은 네. 예, 큰일 날 일이죠. 10년을 투자할 것이 아니면 단 네.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예.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예, 법테랑이 되려면 한두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10년 정도는 우리가 오래 가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야죠.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 제작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만으로는 딱 1년 좀 넘은 것밖에 안 그러니까요. 됐어요. 두 번째 해. 아, 두 번째 해. 아니, 해로 가야죠. 2022년. 괜찮네, 알면 손에서. 당신도 법테랑. 아유, 그래서 뭐라고? 잘 안 들려? 무슨. 네,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예. 자, 그나저나, 다음 주가 설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못 모였는데. 네. 올해도 못 모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못 모인다는 소식이 며느리들에게는 너무 희소식이기도 하죠, 지금. 예, 솔직히. 아, 희소식까지 하기엔 너무 이제 조금 양심이 찔리고 어쩔 수가 없는 안타까운 네. 소식이구나 그렇죠. 하면서도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네. 지어지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차라리 안 오는 게 편하다고 하세요. 아.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자식들 눈치 보인다고 네. 일도 본인이 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 진짜. 아. 네. 혹시 어머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안 와도 된다. 아유, 돈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다. 근데 요즘 예, 예. 배달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이 제사 음식 전문 그것도 조리 배달해요? 업체. 예. 이런 조리 업체가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야, 그뿐이 아니던데요. 네. 성묘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재작년부터죠. 네. 이 보건복지부가 이하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예. 가상 차례상 꾸미고 추목을 남겨서 네. SNS로도 공유할 수 있는 와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작년 추석부터 작년 설 추석까지 가입한 회원이 27,465명에 네. 재작년 추석에는 23만 명 넘게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는 24만 명 넘게 이용했다니까 아마 올해 설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그 격변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상인데 디지털의 이 배달 문화가 갈수록 확산되다 보면 역시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기도 하겠지만 또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플랫폼 종사자나 택배 기사님들 역시 작년에 특고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이거 시작했죠? 네. 네. 재작년에 네, 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적용을 일부 개정 법률안 의무화하는 대안은 고용보험법 가결되었음을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요.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구직급여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일부 직종의 특성을 감안해서 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요. 2025년까지 특고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고 중에서도 네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님들, 화물차 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을 했는데요. 네. 그 12개 특고직 인원수가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어우. 합니다. 그 작년 7월 시행되고 나서 가입자 수가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목말랐던 일인지 그러네요. 그분들에겐 정말 고마운 일인지 알 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는 네. 플랫폼 종사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면 배달, 라이더, 가사 도우미
등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보 조사 결과 예, 예. 이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예. 179만 명이고요. 이 업무 배정까지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는 2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이 퀵 서비스, 음식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뭐 이런 플랫폼 노무 제공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는데요. 이 사업주가 직접 운행하는 플랫폼과 네. 사업주는 아니지만 네.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즉 배달 대행 업체죠. 네. 이 또한 고용보험을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단 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네요. 네, 2022년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직과 이 플랫폼 종사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인상됐죠? 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는데요. 네, 네, 네. 2022년에는 네. 이보다 5% 오른 9,160원입니다. 예. 월급으로 계산하면 전 팀장님 얼마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근로 40시간에다가 네네네.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해가지고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191만 4,440원이 됩니다. 네, 역시 계산은 전 팀장이네요. 예, 제일 젊어. 예, 아무튼 작년보다 맞네요. 10만 원 이상이 올라서 이제 약 200만 원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만 원을 하네. 만에. 뭐 이런 걸로 또 말이 많았는데요. 여튼 조금씩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어떤 수순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차별 없는 법 방송 오늘 법태락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하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법입니다. 차별 없게 정의롭게 개봉박두 영화 제목 같죠? 바로 평등 전환법입니다. 예, 영화 같은 제목이지만 결코 영화가 아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법안을 안고 나올 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누기가 있어. 여름기. 죄송합니다. 언니한테 말 듣기 싫다는 뜻이네. 저기 싫어. 짜증나. 씨. 혜정언니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안할게요. 올라가니까 갑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올라갈게요.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하나, 둘, 셋. 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시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오롯이 그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행정 서비스, 예를 들면 참정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주거권, 그리고 시설에서 살지 않을 탈시설할 권리도 또 하나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고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타고 계시면 유류세 내시잖아요. 그렇게 경유나 이런 거에 붙는 것처럼 아직은 이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대표적으로 석탄, LNG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탄소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생각 많은 둘째 언니가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정의당을 이끌고 계신 젊은 대표적인 의원이시죠. 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장 의원님을 항상 뭐 화면이나 아, 또 뭐 신문지상에서만 이렇게 뵀는데 네. 실물이 훨씬 미인이세요. 왜 동의를 안 합니까? 요새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분이어가지고 잠깐 아니, 이랬습니다. 아니, 왜요? 이게 뭐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인 거죠. 자, 정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소수당이다 보니까 일당 100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3월 선거가. 9일이 이제 대선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네, 말씀처럼 저희가 일당 100을 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600명이 되기 때문에 일당 50 정도만 해서 정수에 맞춰서 네네네. 이제 300인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당에서 수석 대변인하고 또 정책위 의장을 맡아가지고 네네. 이제 둘 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장 의원님은 지금도 그 동생과 함께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시고도 동생, 또 집에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될 것 같은데. 네. 동생한테 미안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엄청 미안하죠. 근데 네. 약간 저랑 동생의 관계가 또 불균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저는 같이 이제 국회의원 예. 되고 나서는 예.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좀 아쉬운데 네네네. 동생 동생은 입장에서는 약간 잔소리꾼이 사라졌다. 아, 오히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가족 그래. 이야기 안에서 뭔가를 좀 많이 담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 제목이 이제 어른이 되면이라는 예. 영화를 통해서도 예. 동생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회를 이렇게 싹 빗대가지고 뭔가를 좀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감독에서 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짐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동생 얘기가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 동생도 뭐 유명하신 분인데. 아유,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는 소수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의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예. 발달 장애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렸을 때 장애인 거주 시설에 보내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른 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았다가 30살 무렵에 저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얘기가 저희 집안의 되게 개인적인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구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공적으로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떤 개인의 실천이나 창작도 있지만 네네. 그보다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동생이 만들어준 정치인입니다. 동생이 만들어준 만든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떠다니는 담론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대 국회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새로운 고독을 만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창작자이거나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을 때는 제가 뭔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믿어줬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저 뒤에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믿어주지 않고 그냥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걸 많이 느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지를 제가 성과를 통해서 법안을 통해서 증명해내기 전에는 제가 누군지는 이제 저만 기억하는구나. 그런 종류의 고독이 있었어요. 야, 굉장히 철학적인 이제 말씀이에요. 새로운 고독을 만났다. 그럼 이 고독에서 어느 정도 지금 탈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막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고독으로부터 네. 벗어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표정도 밝으시고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보인 어떤 모습보다는 오늘 되게 좀 편안해 보이신 거예요. 오늘 네. 워낙 법태랑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네. 법태랑 그럼 잘 이해가 나오신 됩니다. 것 같아요. 왜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네. 뵀을 때는 조금 더 차가운 차갑고 느낌이죠. 카리스마 있고 네. 뭔가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항상 맞아요. 왜냐면 또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얘기들로만 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장혜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인간 장혜영을 보게 되네요. 네. 근데 보통 1호 법안을 보면은 의원님들이 국회 입성한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네.
역시나 우리 예. 의원님 1호 법안이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었어요. 통과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동생과 관련이 그렇죠. 네. 그 생활에서부터 길어올린 법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보통 장애인은 누가 돌보지?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2007년부터 이 장애인 활동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돼서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고용한 활동지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현대판 고려장애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멀쩡하게 이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분도 만 65세가 지나면 네. 장애인 체계가 아니라 노인 체계, 노인 요양 체계에서 이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받았었던 예를 들면 24시간을 받았다면 16시간밖에 못 받고 16시간 받았다면 3시간밖에 못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고려장이다. 그래서 65세 생일이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1호 법안은 그 65세가 넘어도 계속 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이제 이게 1호 법안이 통과되는 게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한테 있는 행운은 아닌데 그렇죠. 네, 이제 저에겐 너무 기쁘게도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건 다 공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그 법의 사각지대를 잘 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과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건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우, 그럼요. 있어요? 네. 아. 통과되고 말고는 마지막이고요. 예. 의제로 올라오느냐 마느냐부터의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일단.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수당, 정의당 같은 이제 당에서 낸 법안이 이 상임위로 그 자체로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이건 되겠다, 이건 해도 좋겠다 하는 법안들은 사실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각자 또 법안을 내세요. 그래서 그걸 병합해서 심사를 하고 이 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법안들을 내신 분들과 예. 병합해서 심사가 됐고 사실 이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 예를 들면 이제 24시간 지원을 적어도 이제 국가가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 같은 것들을 넣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되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쨌거나 1호 법안 통과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장애인들이 65세가 넘어도 똑같이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처음에는 네. 이제 상임위로 여성가족부나 네. 그 기획재정위 원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현재 기획재정위 위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위는 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돈을 좀 굴리고 싶으셨나요? 맞습니다. 안쪽으로 말하자면 어르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국가 예산을 아니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장애인 관련된 법안들을 다루려면 보건복지위로 가는 게 기본이었을 텐데요. 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활동가로서 이런 문제들을 네네네. 다뤘을 때 맨 처음에는 복지부 장관님 나오세요 하다가 마지막에는 기재부 장관님 나오세요. 이렇게 구호가 바뀌었거든요. 특히나 복지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제 기획과 재정, 조세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거시적인 상임위를 지망을 했습니다. 예, 가장 근본 원인, 그 근원이 어디냐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재위를 선택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장혜영 의원님의 기본적인 기초 조사를 저희가 마무리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자 중에 약자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 장혜영 의원 연출 차별 없게 정의롭게 정식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세 편의 법안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전 팀장? 네, 차트로 함께 만나보죠. 네. 어머나. 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장혜영 의원님의 차별 없게 정의롭게 개봉박두 평등전환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가자 평등의 나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예요. 골자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분들이 이미 잘 네. 아시겠지만 네네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돼 있죠. 있습니다. 예. 내가 뭐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뭐 어리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 아름다운 헌법 조문과는 반대로 사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제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한 어떤 차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영역
영역들 가운데에서 특히나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 그리고 행정 서비스 예를 들면 참정권 이런 영역들에서는 적어도 다양한 이유들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이게 근데 2007년 당시 이제 참여정부에서 처음 입법 예고했었고 그에 계속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무산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4년간 국회에 표류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커지면서 이제 목소리들이 좀 더 들리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지금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만약에 차별 없는 평등 사회였다면 이 법을 제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매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금지하는 것을 만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려 16%나 되는 시민들이 그 예전보다 이 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필요성을 더 네. 느꼈구나. 그 이유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장애인들만 받는 거야, 뭐 성소수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피부로 느끼셨나요? 코로나라고 하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차별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느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그렇죠. 내지는 뭐 자기가 속했었던 커뮤니티에서 배척받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기 자기가 때문이죠. 원한 것도 아닌데 마치 범죄를 저진 것 같은 어떤 맞습니다. 낙인 오해를 효과가. 받는 네. 이런 경우들. 예. 네, 이 법안 내용이 이 무려 23가지 사유로 이 차별하는 거를 좀 금지하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그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 차별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때 23 곱하기 4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23가지의 예를 들면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차별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장애를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뭐 가족 상황을 이유로 이런 23가지가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교육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23가지를 이유로 4가지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합리적 이유 없이 네네. 차별을 할 경우에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영어를 정말 조금도 하지 못하는 분이 자기 영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 나는 영어 학원의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오신다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차별이지만 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가르쳐? 네, 그러니까요. 전 영어 학원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을 뽑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나 부당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어떤 발생한 차별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차별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이 법의 골자예요. 딱 여기서 이건 차별, 이건 차별이 아니야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쌍둥이가 생각나네요. 아들, 딸 쌍둥이 5살인데요. 네. 키가 110cm가 안 돼가지고 놀이기구 못 하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되게 타고 싶어 하는데 못 타요. 네. 키를 재가지고 110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차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면 놀이기구가 차별이지만 그래야 안전한 거죠. 맞아요. 합리적인 차별인 거죠. 그래야 이거 안전벨트를 맬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헐렁해지니까 안전벨트가 맞아요. 위험하죠. 위험하거든요. 자, 아무튼 차별금지법은 이제 인권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팀장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그 영국 BBC가 관련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일본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런 비슷한 법률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미권 국가들인 캐나다나 호주 뭐 그 외 국가들도 이미 30-40년 전에 차별금지법을 입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인 차별금지법 하면은 영국의 평등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영국은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 법안들을 한데 모아서 2010년에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 평등법을 맞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있는데요. 의원님, 영국 평등법 입법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도 나라가 망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안 망한 나라들의 대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라 안 망했죠? 이렇게 여쭤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사님들 중에서 영국의 부대사님께서 또 이민 2세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법안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한국과 사실 비슷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도 일사천리로 통과된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성소수자 인구가 뭐 1000배가 늘 거라느니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가 심지어 특정 종교의 명절이니까 없어질 거라느니 아니 크리스마스가 금지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민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예민했겠죠.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사랑하잖아요. 결국엔 토론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대사님 만났을 때 해주셨던 얘기가 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불안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 해본 거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급격하게 어떤 문화적인 규범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들을 경청해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태랑에서 마련해 주신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하고 공감대를 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2024년까지 좀 논의를 미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향후 어떻게 또 행보를 가져가실지 뭐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실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지만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태로 무조건 이것이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이제 크게 이제 의회 안에서 대변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단편 중 하나를 빼서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성애 그 자체를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잘 알려진다면 저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1대 국회 의원님들이 좀 더 용기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희영 의원님의 평등전환법 네. 두 번째 법안은요. 어른이 되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입니다. 네. 자, 어른이 되면은 이제 장 의원님의 영화 제목입니다. 그죠? 이 법안 역시 동생과 몸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할 것 같은데 일단 탈시설 개념과 그에 따른 장애인의 현실부터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자기가 태어난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저희 같은 이제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일 텐데요. 네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약 3만여 명의 장애인 분들이 지역 사회가 아닌 어떤 장애인들만 모아서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이 있는 거죠. 네, 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한때는 그것을 어떤 복지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지만 이 시설 중심의 복지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뭐 인권 침해 문제라던가 폭력의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장애를 가진 시민들로부터 박탈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 어떤 글로벌한 기준이 되었고 그래서 탈시설이라고 하는 정책의 기조가 만들어졌는데요. 탈시설은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렇게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인 주택에서 지역사회 안에 통합이 되어서 자립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탈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들과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네,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 그 사람들 네. 중에 하나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돼 있지만 하나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에 입각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이 주거 약자법인데 하나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애인 권리 보장법 내용,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체계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사실 굉장히
저희 말로 뚱뚱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법입니다. 네, 기본을 거시적인 바꾸는 거죠. 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장애인 복지법의 연원을 거슬러 가보면 네. 이 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81년도에 생겼고요. 이게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것은 89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 복지법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시혜나 동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장애인의 주체적인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런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주거권부터 시작해서 노동권 등등등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기준으로 박아 놓은 게 바로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예. 내가 도움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장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훌륭하세요. 어쩜 네. 이렇게 의원님들이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해는 되네. 네. 네, 그리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안에는 누구든지 장애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 뭐 이 내용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법안인 이 장애인 복지법인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장애 서비스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법안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의 골자는 지금 뭔가 제가 장애인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걸 등록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를 또 받기 위해서 수급 자격을 막 시험을 보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딘가에 이동하고 일을 하고 교육을 받고 밥을 먹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면 장애인 등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장애 서비스법의 핵심이에요. 사회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등록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세요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장애 자녀를 두신 분들이 서비스는 너무 필요하지만 네. 이 낙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속상하니까 그 나중에 등록을 안 그거에 하세요.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에게 좀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네, 생긴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그걸 숨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네,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누구든지 장애 서비스를 신청하고가 키워드 같아요. 네, 필요한 사람에게 네.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맞습니다. 게 키워드인데 이게 되게 와닿네요. 예. 근데 약간 악용될 소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멀쩡한데 진짜. 네, 그냥 자기가 그런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실은 장애인 등록하는 것들도 만들어놨을 텐데.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예, 수는 예.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젊고 신체를 움직이고 정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장애라고 하는 것, 그런 다양한 이제 보조적인 서비스들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로 이제 저희가 나아가야죠. 그러네요. 자, 관련한 또 하나의 법안이 이제 주거 약자법인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있어서 주택 지원, 주거 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방안들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탈시설 관련된 개념에서 이 독립된 주택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주거 약자라고 할 만한 분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 충분한 어떤 임대주택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공의 주택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좀 국가나 지자체에 두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들이 그런 이제 주거 약자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과 함께 서비스를 얹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말씀하신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이제 취지이신데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도 탈시설 로드맵을 냈죠. 네, 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시설 퇴소는 사형 선고라는 격한 얘기가 나올 만큼 반대 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목소리와 탈시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듣기엔 사실
같아요. 아, 대등해요? 네, 뭐냐면 정부가 24시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라. 우리가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그러면은 굳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정부가 더 전폭적으로 제가 이제 발의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분명히 사회가 이젠 책임지겠다라고 네네. 하는 사인을 드린다면 네. 이런 종류의 목소리들은 자연스럽게 안심하시게 될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혜영 의원의 평등전환법 세 번째 법안은요.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 탄소세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탄소세라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인데 미국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예.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선언했죠. 예. 어떻게 이것을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유엔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제 2030년까지 대략 톤당 75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되는 탄소세를 부과해라라고 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직 국회에서 이제 법이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제가 발의한 탄소세법, 이제 구체적으로는 4가지 법이 하나의 이 탄소세법이라고 이제 묶여 있는 패키지법이고, 그리고 또 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님. 또 이제 탄소세하고 같이 기본소득을 좀 엮어낸 법안 이 2가지 정도가 이제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지구촌에서 같이 대응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탄소세법을 시행하고 있을 법도 한데 전 팀장 어때요? 그 1991년 12월에 유럽 공동체가 에너지 환경 강요 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도입돼서 실시된 나라는 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하고 미국, 캐나다 일부 그 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주로 놀랍네요. 보니까 북유럽 국가가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탄소세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이제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탄소세 합의 이전인 1990년부터 화석연료, 전기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제품 사용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 작성된 그 유럽 공동체 에너지세 구조 개편 지침에 따라서 2004년부터는 기본세인 에너지세, 탄소세를 부가세 형태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990년 이산화탄소의 톤당 4.1유로,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한 6,600원 정도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높여갑니다. 1997년에는 11.77유로, 2008년에는 18.05유로로 인상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인상할 수밖에 없죠. 탄소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지구 온난화 방지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서 탄소세 도입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동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탄소의 가격을 부과하면은 피해를 입는 계층이 생길 것 같은데 의원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법안에 있나요? 네,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이 석탄을 통한 발전입니다. 철강 산업 완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맞습니다. 그때 제가 행사 갔는데 네. 제일 어려운 데가 철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철강 산업도 굉장히 에너지 네. 전환이 많이 필요한 네. 부분인데요. 그래서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에다 매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지금 탄소세를 내고 계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계시면 유류세 내시잖아요. 그렇게 경유나 이런 거에 붙는 것처럼 거기에 세금을 내고 계신 것처럼 아직은 이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대표적으로 석탄, LNG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탄소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전기세가 올라간다던가 특히 전기세가 올라가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에게는 바로 그게 부담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친 탄소세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이 기금으로 이분들께 다시 말하자면 돌려드리는 것이죠. 전환의 기금으로 그렇게 탄소세를 내신 부분들을 환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법안으로 마련을 해서 그 법은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안들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보호해 가면서 네, 이게 맞아요.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만약 탄소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적용된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대상이나 세율 그리고 그에 따른 세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탄소세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이지만 아직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은 것은 유연탄이나 무연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LNG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고 도입이 되면 이제 톤당 50달러에서 시작해서 2030년까지는 100달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다면 이제 2023년에 도입된다는 걸 전제로 그 해에는 약 25조 원 정도, 그리고 2030년에는 약 50조 원 정도의 세수가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집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석탄을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석탄을 구매하는 것들은 아마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전기세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체감하실 거고, LNG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자동차에다가 연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경유값 1,400원 그 안에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LNG가 가격만 그것만 따지면 딱 1,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한 200원 정도가 더 붙는다. 요렇게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법안 장혜영 의원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근데 아주 우리가 여유 있게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법안인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작년 초인가요?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찾아봤더니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넥스트 100인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예, 전 팀장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당연히 대단하죠. 유일하게라고 했잖아요. 100인이면 전국에서 예, 또 맞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보니까 미래를 만들고 있는 떠오르는 리더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백인 선정. 넥스트가 뭐 신해철 그룹도 아니고. 네. 그립네요. 아시네 다행이에요. 아, 그럼 고전적인 걸 좋아합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기대되는 스타고 이분이 또 우리 사회를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기대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 그리고 나아가선 전 세계의 어떤 미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법안도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시는 네. 미래지향적인 법안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조금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네, 들고 있는데 앞으로 입법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소수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당에서 이걸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좋은 언어로 이것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면 맨날 그렇게 싸움박질만 하는 것 같은 국회도 또 통과를 시키고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커다란 국민적 동의와 함께 이런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의정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장혜영 의원께서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큰 어떤 그 꿈꾸는 미래가 있으실 것 같은 기대감도 들거든요. 넥스트 100인에서 저를 네네. 선정해 주신 거는 아마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꾸는 꿈에 공감을 해주셨고 네네. 선정을 해주면 이 사람 얘기를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듣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선택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도 최소한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 사회의 품격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장애가 심한 사람, 가장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를 높이는 정치를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뵙고 보니까 진짜 똑소리 나는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정의를 위해서 거침없이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결혼 뭐 연령이란 게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예, 그거 일조한 게 접니다. 몇 살 하셨죠? 저 45살 했죠. 네. 신변도 느꼈죠. 네, 저도 그렇게 빨리 하진 않았는데 네. 결혼이라는 거를 네. 안 하고 사회생활 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여러 가지가. 그래요? 네네네. 그래요? 왜냐면 결혼한 것이 그래도 편해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결혼했어요, 왜 이게? 결혼했어요. 아니 군이 그게 왜? 높냐? 안 했으면 또 좋은 면도 있는데. 결혼했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네. 그런 질문은 싹 사라집니다. 아, 끝. 결혼 안 딱 했어요. 끝. 그러면은 뭐 맞아요. 추가 질문이 많으니까. 네, 나에 대한 아, 어떤 그런 그럴 평가와 수 그런 있겠다. 것들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과한 관심. 전 팀장은 일찍 했죠. 저는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일찍 안 했어요. 저 36에 했으니까. 서른 여덟에서 나보다 9년이나 일찍 했잖아. 그때도 김현욱 아나운서를 알았더라면 나도 좀 더 늦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일찍이 아니야. 엄청 일찍 했네. 그때 만났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실은 네. 고령화 사회가 되고 네. 120세를 사내 만에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30에 결혼한다. 네. 90년을 살아야 됩니다. 아, 너무 둘이 같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20년만 살면 자동으로 결혼이 해지가 돼서 그 다음에는 갱신하겠다라고 하면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되면은 20년간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부분만 짧게 편집해서 설날에 형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자동해지. 나는 생각이 달라요. 그냥 해본 생각입니다. 네. 예.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참 주저리 말이 많아지네요. 왜냐 오늘 사연이 바로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예. 처음엔 몰랐다가 네. 결혼 이후에 상대방의 실체를 알게 된 어느 사람의 이야기. 과연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뭔데. 늦지 않게 오라고 하더니 자기는 20분째 안 나타나? 가만 안 두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땅땅땅땅땅. 자기야, 오늘만을 기다려왔어. Would you marry me? 자기야, 내가 갖고 싶다던 대왕 다이아몬드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난 항상 당신 생각뿐인데 뭘. 난 이제부터 당신을 위한 남자만 되겠어. 로맨틱하다. 당신의 그 프로포즈 오케이 콜 하겠어? 3년간 연인 사이였던 해남과 신감. 해남의 프로포즈로 둘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되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둘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군.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죠. 여성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남편을 만났는데 어떻게 못 살아요? 그치, 자기야? 아유, 난 그저 어릴 적부터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어머니께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배우고 자랐을 뿐인데 자기가 칭찬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 아우, 이거 참 민망하군. 고등학교 때 약한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성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온 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지금 술이 과했구만. 과했어. 걔는 옆반 대랑이잖아. 너 누구랑 지금 헷갈리는 거야? 너 와서 지금. 친구, 내가 술이 과했나 보네. 이만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잠깐. 왜? 다시 말해봐요. 학폭? 성범죄? 소년원? 아니, 해남 씨 이게 재수 씨가 그리 말씀하시니 양심이 꿈틀꿈틀거려 참을 수가 없군요. 실은 수리화근일까요? 결국 배신감 씨는 남편이 학창 시절 학폭과 성범죄 가해자로 소년원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학폭에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소년원까지 갔다 왔으면서 나한테는 세상 젠틀맨인 척을 해? 소름 끼쳐. 3년 동안 날 속였어. 속이다니. 난 정말 억울하다, 자기야. 내가 학폭 안 하고 성범죄 안 저지르고 소년은 안 갔다 왔다고 말한 적 있어? 그런 사실 자체를 말을 안 했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거짓말은 안 한 거지. 지금 심각성을 전혀 모르나 본데 이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난 너가 범죄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결혼 지어라.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 하네. 이미 혼인신고 다 했고. 그리고 야,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넌 과거 없니?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당장 취소할 거야. 취소 없어. 야, 이거 진짜
야, 이놈은 진짜 배신감 느끼죠. 그럼요. 야,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저희는 이제 사실에 기초해서 이렇게 좀 패러디를 하니까. 네. 그죠? 3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내 남편이 사실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충격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이게 이런 과거를 만약 연애할 때 알았으면은 아 내가 이 사람을 진지하게 다시 만날 것인가 이 사람이 예. 변했나라고 생각해볼 여지라도 있겠지만 맞아요. 결혼한 다음에 알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정말. 적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는 과거 네. 좀 솔직히 고백하고 네. 사실 그래도 상대방이 좀 괜찮다 이해를 해주면 그때 프로포즈하는 게 좀 순서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자, 어쨌거나 범죄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거는 확실히 사기 결혼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결혼 취소가 가능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네.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이 혼인 취소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만 네. 이 혼인의 성립 과정에 흠이 있는 경우에 아.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민법 816조에서 정하는 네. 혼인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혼인 연령 위반, 근친혼, 그리고 중혼, 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 속에 이 배신감 씨 경우에는 네.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가해남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그런 걸 안 했다라고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장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네, 침묵도 네, 그것도 사기예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아, 있느냐라는 건데 네. 이 혼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네.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네. 또는 침묵한 경우에도 그래요? 혼인 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남 씨가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서 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혼인 취소 사유 중에 뭐 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범죄 사실, 예를 들어서 전과 이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네. 네. 그 이제 숨긴 경우도 이제 혼인 사기에 네. 해당이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은 네. 전 국민의 네. 반 이상은 네. 이게 혼인 사기가 아닌가. 왜냐면은 저만 해도 이제 네. 결혼 당시에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아, 뭐 첫사랑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통장은 대본에 없는데 슬쩍 여기다 없는 거 보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혼인 취소가 되느냐 요 부분을 결정할 때는 혼인 성립 과정에서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회 통념상 이거는 혼인이 성립될 수가 없겠다. 요 정도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 취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사회 그러니까 통념상. 지금 배신감 씨가 남편 가해남 씨의 전력을 알았더라면 과연 결혼했을까라는 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실을 알고는 결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아하. 소년원을 다녀왔다가 정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 소년원에 송치된 거 이런 걸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네.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별도로 규정된 처벌을 받는데요. 이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호 위탁, 뭐 수강 명령, 네. 사회공사 명령, 네. 보호 관찰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엄한 처분이 소년원 송치예요. 그래서 이제 성폭력 범죄나 강도 같이 이렇게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할의 교육기관이어서 소년원에 갔던 복잡해. 과거는 전과 기록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아. 취업이나 뭐 군 입대 등에 있어서도 어떤 결격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다른 이가 알아낼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본인이 말을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아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배신감 씨처럼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좀 서두르셔야 돼요. 네. 혼인 취소 사유에는 이게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오. 이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혼인 오. 취소 이거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이제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기니까 혼인 취소 청구 혹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혼인 기록 자체가 좀 사라집니까? 아, 진짜? 미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분은 억울한데 만약에 이게 이혼을 했다, 취소다 그러면은 만약 그게 이혼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혼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혼인 취소로 아, 됩니다. 혼인 취소? 네, 혼인 취소로 되는데 아, 그게 딱 적혀 있어요? 네. 와. 이게 혼인 취소라는 것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혼인 신고를 했던 전력조차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이런 경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 혼인 취소 사유라는 건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혼인의 취소에 일방의 규칙 사유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가 있고 혹시 뭐 재산 분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사연은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지만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린 정말 배신을 철저하게 당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생긴다고 하면 이런 그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꼭 연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설날 얘기를 했었지만 주말부터 우리 고유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만나자고 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는 못해도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두 분은 좀 보냅니까? 이게 선물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유, 어려워요. 이거를 고르다가 네. 보면은 연휴가 끝났더라고요, 저는. 네. 진짜. 이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선물 받는 것도 좀 부담인 게 받으면 또 다시 되갚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 전 안 주고 안 받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은사님께 뭘 좀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요즘에 이제 김영란법이 무서워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 한 10만 원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괜찮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 물가가 워낙 세니까 네. 사실 뭐 한우 이런 건 선물하기 좀 부족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네네. 한우가 선물하고 싶다면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만 원까지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김영란법 어기고 신변 맘대로요? 원래는 안 되는데요. 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서 네. 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통과가 됐으니까 예. 올해 설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명절이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특수인데요. 특수죠. 네, 그동안 제발 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했었는데 어느 정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그 농축산 수산 어민들 좀 숨을 고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당연히 적용 기간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짧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선물 가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을 명절 전 21일, 명절 당일, 명절 뒤 3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역시 예. 두 분 저는 한우 싫어합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너무 잘 됐다. 싫어합니다. 다행이다. 네. 네. 자, 이렇게 법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기운을 북돋고 잠시나마 큰 웃음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안겨줄 법과 함께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풍요로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